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5편인 새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삶은 기세다. 내 삶의 기세를 일으켜라 라는 의미를 통해 새 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번 편에 새 전반부에서 기세가 일어나는 4단계와 기세는 기정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새 후반부를 통해 기세가 일어날 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센 물살이 빠르게 흘러 무거운 돌도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새이다. 사나운매가 빠르게 날아 먹이를 낚아채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절이다. 그런 까닭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기세가 험하고 절도가 짧다. 기세는 활을 잡아당긴 것과 같고 절도는 화살이 발사되는 것과 같다. 기세가 일어날 때의 특징은 바로 거세게 일어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순식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세가 일어나면 아주 거세게 일어납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떠내려가게 할 만큼의 거센 물살과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갑자기 잘 되었다. 일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잘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세가 일어나면 아주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토끼를 잡을 때 순식간에 내려와서 발톱으로 잡아 목을 부러뜨리는 것처럼 기회를 포착하는데 이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맹수들이 사냥을 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볼 때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사자무리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물소나 사슴무리 근처로 가서 넓게 퍼져 풀 속으로 숨습니다. 이것이 사편인 형이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냥감 무리로 거세게 돌진합니다. 모리 역할을 맡은 맹수들은 사냥감을 무리와 떨어뜨리기 위해 사냥감 무리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겁에 질려 도망가다가 무리에서 낙오하는 물소가 발생하면 돌격 역할을 맡은 맹수는 순식간에 덮쳐서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새입니다. 거세게 일으켜서 순식간에 포착한다. 기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거세게 일어나고 기회의 포착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손자는 기세가 험하고 절도가 짧다고 합니다. 활에 화살을 걸어 최대한 잡아당기면 팽팽한 기운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손을 놓는 순간 화살은 순식간에 발사됩니다. 기세는 바로 거세고 빠르게 일어나는 속도입니다. 어지럽고 어지러워 전투가 혼란해도 혼란스럽지가 않으며 혼란하고 혼란해도 진형이 갖추어지면 패배하지 않는다. 어지러움은 다스려지는 데서 생기고 겁은 용기에서 생기며 약함은 강함에서 생긴다.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분수에 속하고 용기와 겁은 새에 속하고 강함과 약함은 형에 속한다. 기세의 또 다른 특징, 기세는 교묘하다입니다. 전쟁에 들어서면 수만의 부대들이 서로 뒤엉켜 싸웁니다. 옆에서 보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잘 훈련된 부대는 사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축구를 잘 모르고 보면 각 11명의 선수들이 경기장 위에서 공을 쫓아 마구 뒤섞여 경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공격수, 미드필드, 수비수들의 포지션에 따라 4-4-2 포메이션 혹은 4-2-3-1 포메이션 등의 전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혼란스러워도 잘 훈련된 전술 진영을 갖추고 있으면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기세는 잘 만들어진 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손자는 매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어지러움은 다스려지는 데서 생긴다. 겁은 용기에서 생긴다. 약함은 강함에서 생긴다. 순간 의아합니다. 겁이 왜 용기에서 생기지? 오히려 겁이 나니까 용기를 내서 용기가 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 말의 해석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총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 잘 되고 나면 교만해져서 다시 어려워진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사치가 유행하게 되고 결국 다시 가난해진다. 그러므로 잘 다스려지고 용기 있고 강하면 다시 어지럽고 겁이 나고
약해지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나는 잘 다스려지고 용기 있고 강해야 한다. 이렇게 찐으로 강하면 상대에게 오히려 어지럽고 겁나고 약한 척을 하여 속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를 속이는 겁은 나의 찐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진짜 잘 다스려지고 용기 있고 강해지면 오히려 겉으로는 어지럽고 겁나고 약해 보여진다 라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명 대기업들을 보면 훌륭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우리가 보기에 뭔가 대충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정말 강한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이 때로는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푸근한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장님, 역시 있는 사람들은 소박해 보이는군 이라는 것처럼요.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물론 세 가지 모두 옳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해석으로 손자병법의 세 편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숨기고 적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상대를 속이기 위해 약하고 겁이 많은 척 한다는 것은 사실 반대로 진정 강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때 수나라는 30만 대군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장수인 우문술에게 직접 찾아가 거짓 항복을 합니다. 수나라의 우문술은 을지문덕 장군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상대편 대장군이 겁을 먹고 직접 항복하러 왔고 그 모습을 보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자신이 직접 적진으로 들어가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데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겁이 많은 모습으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적진을 모두 염탐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음을 알고 결국 고구려는 살수대첩으로 대승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살아 돌아간 수나라 군사는 27,000명이다 라고 삼국사기에 전합니다. 이렇게 찐으로 잘 다스려지고 용기 있고 강하면 상대에게 그와 반대로 속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분수에 용기와 겁은 세에 강하고 약함은 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분류되어 있는가에서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나온다. 나의 잘 훈련된 기본기와 필살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 용기와 겁이 나온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았는지에 따라 강함과 약함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새는 바로 용기입니다. 실전에 도전하는 용기가 바로 새에서 나옵니다. 강해지고 그것을 용기 있게 펼쳐라. 고로 상대를 잘 움직이는 자는 형을 만들어내어 상대가 반드시 따르게 하고 좋은 것을 주어 상대가 그것을 반드시 가지게 한다. 작은 이익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해서 나는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린다. 그런 다음 주도권을 가져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작은 이익으로 상대방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손자는 사람이란 이익에 따르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이라도 주면 상대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이익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작은 이익으로 움직여라. 내가 약한 척 모습을 드러내면 상대는 반드시 날 잡기 위해 따라온다. 작은 좋은 것을 던져주면 상대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 그때 나는 나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손자가 말하는 기세를 일으키는 모습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교묘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따르는 것이 사람이다 이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다스리고 용기 있고 강하게 만들어서 단지 상대에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작은 이익에 흔들립니다. 내가 아직 다져지지 않았을 때에는 더욱 심하게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작은 이익에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형을 크게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주어 상대가 그것을 반드시 가지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물건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준다고 합니다. 대화 중에서도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싸운다는 것이죠. 대화의 승리는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면 상대는 어느새 신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차 하는 순간에 자신의 약점까지도 술술 말하죠. 들어주는 것이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상대와의 주도권을 놓은 상황에서 어떤 물건만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대화에서는 들어주는 것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나는 말을 더해서 더 좋은 말, 논리적인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만 손자는 오히려 들어주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꼭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지혜로 볼 때 대화는 들어주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고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승패를 새에서 구하지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을 버리고 새에 맡긴다. 새에 맡기는 사람은 병사들을 싸우게 하는 것이 나무와 돌을 굴리는 것과 같다. 나무와 돌의 성격은 평평한 곳에는 멈추고 기울어진 곳에서는 움직이며 각이 지면 멈추고 둥글면 돌아간다. 기세를 만들어야지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 정말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서도 제가 잘하고 있지 못할 때 항상 주변을 탓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사람들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 우리가 참 쉽게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조직 안에서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선 능력을 발휘할 만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건지 한번 고민한 후에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세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기세를 타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무와 돌을 평평한 땅에 두면 멈춰 있습니다. 경사진 땅에 두면 굴러갑니다. 우선 경사진 땅을 만들어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와 돌이 각이 졌는지 둥근지를 봅니다. 고로 전쟁하는 장수는 새를 만들어내는 것은 둥근 돌을 천길 높이의 산에서 굴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새이다. 형의 마지막 말과 같습니다. 둥근 돌이 높은 산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거세고 빠른 것이 바로 새입니다. 형은 높은 산까지 물을 쌓아 올리는 것, 각진 돌을 둥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는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형이 갖추어지고 새가 발휘됩니다. 실력 발휘입니다. 자, 이제 손자병법의 제5편인 새편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분수, 혁명, 기정, 허실, 정합, 기승, 기정지변, 세험, 절단, 용겁새, 강약형, 구어지새, 불책어인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기세를 일으켜라. 손자병법 제5편 새. 첫 번째, 기세를 일으키는 4단계. 두 번째, 기세는 기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세 번째, 기세는 거세게 기회 포착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네 번째, 기세는 교묘하다. 다섯 번째, 기세를 만들어야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기세는 높은 산에서 굴리는 둥근 돌이다. 여러분의 기본기와 필살기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기세입니다. 기세는 바로 용기입니다. 인생에서 실전에 도전하여 여러분의 기본기와 필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멋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6편 허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